돈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나요? 이 질문의 답변을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돈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자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 어쩌다 유행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허무한 소비와 쾌락에 빠져 금세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 책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충분한 수준의 돈을 벌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돈의 주인으로 살 권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About Money, 지은이 한중섭, 발행 경이로움, 발행일 2023년 2월 1일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돈의 철학. 저자는 돈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세우는 것은 언젠가 자신 앞에 다가올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란 어떤 사람이며 부자의 생각은 어떤지,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돈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에 결국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나가며 돈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한다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부자의 그릇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돈의 무지한 대가.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에 미리 투자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벼락거지라고 한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여겨 영민하게 대응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 소위 벼락부자가 되었다. 바로 2020년에서 2021년이 그런 해였다. 양극화가 심화됨과 동시에 급격한 부의 재편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벼락거지 현상을 보고 있자면 실로 안타깝다. 왜냐하면 피해를 본 다수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체로 그들은 열심히 살았던 편이다. 그들은 가계부를 쓰고 지출 비용을 아껴서 월급을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으로 돈을 풀었다. 그 결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고 착실히 월급을 모았던 사람들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뒤늦게 자산 버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분주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주식과 암호화폐 계좌를 열었다. 그리고 무리하게 영끌하고 비투했다. 그들 중 일부는 운 좋게 투자에 성공해 주변에 무용담을 자랑했는데 이는 소수였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고점에 진입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았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무리하게 대출받은 투자자들은 급증하는 이자 부담에 잠이 오질 않는다.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블랙스완으로 피해를 입고 영끌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뒤 금리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금융 문맹이라는 것이다. 금융 문맹은 전반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을 뜻한다. 금융 문맹은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마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게다가 금융 문맹은 원금 보장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 등에 무지하다. 수입과 지출을 알맞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금융 문맹의 특징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금융 문맹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OECD가 제시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별로 각각 전체 응답자 중 32%, 38%, 60% 수준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 10명 중 3명에서 6명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가 낙제 수준이라는 것이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돈에 대해 쉬쉬하며 금융문맹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식 투자를 도박과 동일시하고 불로소득을 죄로 여기는 풍토가 있었다. 오직 노동과 저축만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다. 이는 산농 공상, 유교 문화적 배경과 수준 높은 금융교육 부재의 영향이 크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블랙스완을 거치며 지금은 한국 사회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는 것이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남긴 말이다. 실로 그렇다. 우리는 커피를 맛있게 볶는 방법, 양자역학, 르네상스 미술사를 알지 못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돈의 무지한 대가는 가혹하다. 평생 힘들게 일해 모은 자산이 증발하거나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또는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못해 비참한 노후를 보내거나 자식 세대에 가난을 대물림할 수도 있다. 돈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두가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강제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양극화를 초래할지 누가 예측했겠는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이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누가 제대로 알았는가? 이는 분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벼락부자가 된 자나 벼락거지가 된 자 모두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변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많은 변수가 지구 저 건너편에서 조용히 그리고 급작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이 변수들로 향후 시나리오가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돈의 무지한 사람은 그때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리는 1974년에 이와 관련된 논문 경제성장이 인간의 운명을 개선시키는가 몇 가지 실증적인 증거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1946년부터 1970년까지 19개 국가를 선정해 조사했고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냈다. 첫째, 개별 국가 내에서 소득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둘째, 소득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행복한지는 불분명하다. 셋째,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이는 행복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낳으며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돈과 행복의 관계는 상대적 비교와 관련이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앞서 말한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창한 이론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으로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이스털린의 역설은 특정 수준을 충족할 경우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 리처드 이스털린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행복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 상황과 준거 집단 및 기준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해당 연구의 함의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상태는 오로지 상대적인 비교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라는 것이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서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대성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령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 중 하나인 제프 베이조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우주 여행을 가는 것을 보고 부럽다. 왜 나는 저렇게 인생을 즐길 만한 돈이 없는 걸까? 라고 우울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주 여행, 프라이빗 제트기, 수영장이 딸린 베버리 힐스 고급 별장 같은 최고급 럭셔리 라이프를 향유할 만한 돈이 없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최상류층이 향유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자신의 삶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고 돈 때문에 우울해지는 순간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고 사소한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사업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직장 동료가 투자에 성공해 퇴사할 때, 이웃이 주거 비용이 더 높은 동네로 이사를 갈 때처럼 말이다. 이런 순간에 뇌는 우리에게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지시한다. 실질적인 돈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데도 준거 집단과의 상대적 비교를 하며 돈 걱정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을 단순한 우스갯소리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충분함의 정의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충분함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한 이후 자신이 동료라 여기는 준거 집단과 원만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충분한 수준의 돈이라 할 수 있다. 기아에 허덕이는 빈국의 국민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자기 객관화의 오류로 준거 집단 설정 실패 및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탐욕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은 자라면 그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가수 장기하는 노래 부럽지가 않어에서 이런 상태를 유쾌하게 표현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나는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히려 나는 돈과 행복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자를 경계한다. 내가 보기에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부류다. 거짓말을 하는 위선자, 돈이 없어서 느끼는 비참함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귀족, 그리고 돈을 초월한 세계관을 형성한 극소수의 성인.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통계적으로는 위선자의 수가 귀족보다 많고 성인보다는 귀족의 수가 많은 듯하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그렇다. 단 그대가 충분함의 기준점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상대적인 만족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다. 나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을 많이 보았다. 반면에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남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도 많이 보았다. 그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나온 이 문장을 곱씹는다.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는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가장 위험한 선택. 다음은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남긴 말이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실패가 보장되는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단 첨단 IT 산업뿐 아니라 돈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매달 입금되는 월급에 중독되는 것. 별 생각 없이 생산과 소비의 쳇바퀴를 무한정 도는 이러한 행태는 승자 독식 자본주의 게임에서 패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자본주의의 축소판 부루마블. 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부루마블의 사례를 보자. 이 게임의 법칙은 단순하다. 게임 참가자들은 주사위를 굴려 이동하고 모두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일정한 돈을 수령한다. 참가자는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 개발한 뒤 다른 참가자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운이 좋은 참가자는 남들보다 빨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특정한 참가자에게 부가 집중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점점 통행료를 낼 여력이 없어진다. 최후의 승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참가자가 파산하면 게임은 끝이 난다. 부루마블은 일종의 자본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는 매회 주사위를 던지고 보드판을 한 바퀴 돌면 공평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 게임에서 패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런 투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사위만 굴리면서 일정한 돈을 버는 것이다. 왜냐하면 땅을 사고 개발하는 비용 지출 없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일정한 돈을 수령해 초기에는 남들보다 많은 돈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공과금과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통행료 지출 때문에 결국 파산하기 때문이다.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받는 노동소득이 아닌 땅과 건물에 투자해서 얻는 자본소득, 그리고 행운이다. 특히 행운의 역할이 중요하다. 게임판 곳곳에는 황금 열쇠라는 칸이 있는데 운에 따라 황금 열쇠가 때로는 수입, 통행료 면제 등과 같이 오아시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출, 각종 벌칙 등 지뢰밭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택했다. 주지하고 싶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한 모험가라는 점이다. 그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고 무수히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했다. 반면 대부분은 남들을 따라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군중의 일원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DNA에 박제된 본성이기도 하고 안전지대 저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처럼 말이다. 또한 저 너머의 세계를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지대에 매여있는 줄을 끊어낼 용기가 부족한 탓도 있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자를 저지하려는 타인의 방해 공작 때문일 수도 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모범 시민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스펙, 취업, 맹목적으로 열심히 혹은 바쁘게 살기, 월요병, 퇴근 후 무기력한 삶, 신용카드 할부, 주택담보대출, 정년보장, 정시 출퇴근 등이다. 모범 시민이 월급을 받는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는 당장은 돈 문제를 겪지 않는다. 마치 부루마블 게임 초기 참가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범 시민은 근로소득 상승률이 자본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깨닫고는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영원히 안락함을 보장할 것만 같았던 안전지대가 알고 보니 깊은 늪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큰 혼란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음의 주제를 진지하게 자문할 것이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익숙한 안전지대가 갑자기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고픈 충동이 생긴다. 알베르 카뮈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이러한 심리 변화를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묘사했다.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행로는 대개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왜? 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의 느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모범 시민이 안전지대에 머무른 채 현대판 시시포스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 익숙한 것에 결별을 고하는 일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라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기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원칙을 잊고는 요행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 즉 운명을 바꾸는 변곡점은 놀라우리만치 사소한 계기로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여기에는 항상 행운과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모습을 한 채로 말이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그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불확실성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라.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전지대 저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라. 다가올 파괴와 창조의 시간을 고대하라.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줄인다. 위험하게 살아라. 당신의 도시를 베수비오 기슭에 세워라. 당신의 배를 미지의 바다를 향해 띄워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내가 틀렸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그의 주장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실수를 고백할 정도면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한다. 그들은 확증 편향을 의심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판단이 들면 곧바로 인정하고는 행동에 옮긴다. 무지의 인정과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 액체 근대에 접어든 이후 무지의 인정과 유연한 사고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액체 근대는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정의한 개념이다. 근대 사회를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고체와는 달리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가진 액체에 빗대어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액체 근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조류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모두가 도태된다. 오늘날 세계가 빠르게 유동하는 상황에서 무지의 인정과 유연한 사고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제까지는 옳았던 것이 내일 틀릴 수 있으며 반대로 어제까지는 틀렸던 것이 내일은 맞을 수도 있다. 액체 근대는 돈의 역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 경제와 화폐 시스템은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시장 동조화 현상은 심화되었으며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투자의 불확실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다. 그 결과 위기와 기회가 일상화되었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돈을 저축해서 은퇴한 뒤에도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은 전통적인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돈 걱정을 하게 되었다.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능한 투자자와 사업가는 무조건, 확실히, 절대와 같은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용어를 기피한다. 그들은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이 세운 가설을 의심하며 낯설고 불분명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원칙을 지키되 고집을 피우지는 않는다. 원칙과 고집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원칙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일관성과 형평성을 충족한다. 반면 고집은 논리적이지 못한 생각과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비이성적이며 독단적이다.
유연한 사고에 능한 투자자 중 하나는 워런 버핏이다. 이해하지 못한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워런 버핏은 한동안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은 주로 기술주다.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과 같은 혁신 기업들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워런 버핏은 생각을 바꾸었고 애플에 투자를 단행했다. 몇 년 뒤 애플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판명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막대한 차익을 냈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마존에도 투자했다. 워런 버핏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그의 비전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되 유연한 사고를 하며 고집을 피우지 않은 사례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레이 달리오 역시 유연한 사고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인생 철학과 투자관을 담은 원칙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레이 달리오는 유연한 사고를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을 자아와 사각지대로 규정한다. 자아는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방어 기제로 건설적인 비판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다. 사각지대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허점이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사고방식에 기반해 대상을 인식하기 마련이기에 눈을 멀게 만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레이 달리오는 유연한 사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방적 사고를 위해서는 당신이 언제나 옳다는 애착을 무엇이 진실인지를 배우는 기쁨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편 요즘 들어 유연한 사고를 가늠하는 최고의 리트머스 시험지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모르거나. 인상적인 점은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서로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개발자, 벤처기업가, 일부 전통 금융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반면 중앙은행, 경제학자, 다수의 전통 금융 투자자는 대체로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낙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을 가리켜 최고의 건전화폐라 칭하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을 마치 마약이나 범죄처럼 취급하며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을 대하는 워런 버핏과 레이 달리오의 태도는 무척 흥미롭다. 워런 버핏은 시종 일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비트코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것이 워런 버핏의 생각이다. 반면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 한때 비트코인을 투기적인 거품이라고 비난했던 레이 달리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박하자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대단한 발명품이라 추켜 세우며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워런 버핏과 레이 달리오 중 과연 누가 맞을까? 아무도 모른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누가 옳았는지 밝혀질 것이다. 다만 워런 버핏보다 레이 달리오의 사고가 더 유연하다는 것은 지금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자신의 무지와 오판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열린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다른 생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판단으로 나쁜 결정을 해서 후회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다음의 주문을 외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 주장하기 전에 경청하자. 건설적인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지금 내리는 의사결정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여기까지 About Money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한중섭님은 큰 돈이 오가는 금융투자 업계와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류의 부자를 만나며 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이 책은 돈과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 사실과 생각들을 풀어쓴 교양서라 할 수 있으며 부를 늘려나가는 과정을 겪으며 확립한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돈이 모이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부를 쌓아갈 것인지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돈의 노예로 살아갈지도 모르죠. 저도 수많은 재테크 서적을 읽어 나갔지만 내가 왜 재테크를 하려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한지 자신만의 철학이 없다면 공부를 하면서도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자는 돈의 역사를 포함해 돈에 관한 수많은 관점을 화두로 던지고 설명하며 그래서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인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책 속의 책이라는 표현처럼 명저들의 인용이 적절했고 인용된 책들을 다시 찾아본다면 더 넓은 범위의 공부가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돈을 주제로 잘 정리된 인문교양서,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